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OS 앱 개발을 위해 먼저 스위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2014년 WWDC에서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위프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스위프트는 애플 생태계의 macOS, iOS, iPadOS, watchOS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위프트 코드의 구문은 간결하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하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위프트 언어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안정성, 신속성, 더 나은 표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스위프트는 엄격한 문법을 통해 안전한 프로그래밍을 지향하고 있고 C 언어 수준의 목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부분적으로 미흡하지만 더 빠른 컴파일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컴파일의 개량 및 실행 속도 최적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를 제외한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스위프트는 이를 참고해서 보다 사용하기 편하고 보기 좋은 문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더 보기 좋고 쓰기 좋은 언어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는 대표적으로 엑스코드가 있습니다. 엑스코드는 macOS에서 동작하는 애플의 통합 개발 환경으로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스위프트의 언어적인 특징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기보다 현재의 언어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함과 동시에 데일리 커밋, 즉 1일 1 커밋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1일 1 커밋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한 것을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itHub이라는 저장소에 하루에 한 번씩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Git과 GitHub을 설명드리면 Git은 버전 관리 프로그램, GitHub은 Git을 통해 기록한 버전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1일 1 커밋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꾸준한 학습과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고 이러한 습관 형성으로 인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트폴리오로 Git 주소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록한 내용들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면 형상 관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일 1 커밋을 통해 Git과 GitHub을 미리 익혀봄으로써 버전 관리를 위한 경험을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록하다 보면 contributions라고 하는 작은 사각형이 그래프에 채워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데일리 커밋을 통해 스스로가 공부했던 흔적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 성취감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잔디 심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단순히 잔디를 심기 위해 커밋을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건강한 1일 1 커밋을 통해 모든 강의를 수강하신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일궈내시는 개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i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은 버전 관리 프로그램으로 파일 변화를 시간에 따라 기록했다가 나중에 특정 시점의 버전을 다시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은 분산 관리 시스템으로
전체 기록을 포함하여 저장소를 완전히 미러링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소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소를 실수로 삭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클라이언트 저장소를 서버에 다시 복사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시간에 따라 수정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누가 언제 만들어낸 이슈인지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고쳤을 때도 쉽게 복구할 수 있고 각 파일 및 프로젝트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세의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의 구성 요소로는 워킹 디렉토리, 스테이지 에리아, 깃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킹 디렉토리는 작업할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이고 스테이징 에리아는 커밋을 수행할 파일들이 올라가는 영역입니다. 깃 디렉토리는 깃 프로젝트의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정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다음으로 깃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작업한 파일들이 스테이징 에리어로 가게 됩니다. 커밋 명령어를 실행함으로써 커밋한 당시의 수정 내역들을 로컬 저장소에 기록합니다. 푸시 명령어를 실행하면 로컬 저장소에 커밋된 수정 내역들을 원격 저장소에 올리게 됩니다. 패치 명령어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서 로컬 저장소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 명령어를 통해서 워킹 디렉토리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풀 명령어는 패치와 머지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 실습 시간을 통해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깃 설치, 깃업의 레파지토리 만들기, 깃업 데스크탑을 설치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바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저희는 홈뷰류를 사용할 텐데요. 이 홈뷰류라는 것은 macOS용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작성하여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설치, 삭제, 업데이트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홈뷰류를 다운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뷰류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홈뷰류 설치하기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이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복사하고 터미널 창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한 후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난 수강생 분들은 홈뷰류 명령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버전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깃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워닝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다운로드한 후에는 깃 역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깃허브의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 사이트를 들어가면 우측 상단의 사인업 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할 수 없는데요. 수강생 여러분들은 다음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절차 진행 중에는 무료 플랜으로 할지 유료 플랜으로 할지 선택하는 사항이 있는데 무료 플랜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네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워크스페이스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파지토리는 퍼블릭으로 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퍼블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레파지토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파지토리 생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GitHub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은 git 명령어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버튼을 클릭해서 git 명령어를 실행해주는 GUI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된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GitHub 회원가입을 통해서 만들었던 계정을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GitHub 데스크톱을 클릭하고 프레퍼런스를 클릭해서 계정을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연동하게 되면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레파지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레파지토리는 GitHub 서버에 있는 원격 레파지토리이기 때문에 클론을 통해서 로컬 저장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작업 공간을 선택하여 클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인더를 통해서 해당 위치를 찾아가게 되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일 1커밋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엑스코드 실행 방법을 학습 후 1일 1커밋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엑스코드 설치하는 방법과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피그마로 제작된 홀짝 게임의 기본 UI 구성을 확인하고 엑스코드를 실행하여 스토리보드에서 화면을 직접 그려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화면에서 동일한 화면이 보여지게 하는 오토 레이아웃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코드 설치 및 실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스코드는 맥OS에서 동작하는 애플의 통합 개발 환경으로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Create a New Xcode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우리가 코드를 적고
바로 컴파일해서 출력까지 해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코드를 치고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직접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코드 설치 및 실행, 그리고 1일 1 커밋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엑스코드를 검색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 설치가 완료되면 엑스코드를 실행시켜 상단에 있는 Creator New Xcode 프로젝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iOS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Next를 누르겠습니다. 프로덕트 네임은 오드 이븐 게임으로 하고 오르가니제이션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경우는 회사 식별자를 설정하는 곳인데 어떤 것으로 설정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희는 스터디로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UI와 스토리보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는 스토리보드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방식을 선택해주고 넥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저장소에서 클론을 받아 로컬 저장소에 이제 해놓은 워크스페이스에 해당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클론해 놓은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새로 추가된 파일 및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추가된 파일의 상세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커밋 및 푸시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메시지는 create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커밋을 진행한 후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올바르게 잘 푸시가 되었는지 GitHub 저장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게 되면 23초 전에 저희가 커밋 메시지를 Create New 프로젝트를 해서 푸시한 게 잘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반을 하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1일 1 커밋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 상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프로그래밍은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들의 집합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학습할 변수와 상수, 함수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변수와 상수, 함수를 시작으로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변수와 상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어떤 값을 저장하는 박스가 있다고 가정할 때 변할 수 있는 값을 넣는 박스를
변수라고 하며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넣는 박스를 상수라고 합니다. 즉,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을 담는 그릇 같은 역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그릇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체국을 가서 택배를 보낼 때 용도에 맞게 박스 타입을 정할 수 있듯이 변수와 상수의 용도도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타입의 종류에 관해서는 추후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변수와 상수의 데이터 타입을 용도에 맞게끔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변수와 상수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는 변수 선언 시에는 변수명 앞에 bar 키워드를 붙여주고 상수 선언 시에는 let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변수명 뒤에 콜론을 써주시고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게 되면 여기까지를 변수를 선언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수에 equal sign을 적고 그 뒤에 특정 값을 넣어줌으로써 초기화를 했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equal sign 특수기호를 보게 되면 우리는 A와 B는 같다라고 많이들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equal sign 특수기호를 대입 연산자로서 B를 A에 할당한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B 값을 변수 또는 상수 A에 할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무엇인가 실행시키는 역할로 어떤 작업을 실행하는 코드의 집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함수를 만듦으로써 하나의 로직을 재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재사용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함수명 같은 경우는 함수의 성격에 맞는 동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함수의 동작 원리는 입력값을 넣고 특정 동작이 실행되고 그에 반한 결과값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함수 동작에 필요한 입력값을 매개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둔 로직이 실행이 될 것이고 그 실행 결과값이 반환되어 나옵니다. 스위프트의 기본 함수 표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명 앞에 펑크 키워드를 씀으로써 함수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함수명 옆에 가로 안에 입력받을 파라미터와 그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고 하이픈 꺽쇠 뒤에 반환할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고 중괄호를 적어 표현하게 됩니다. 이 중괄호 안에는 함수가 실행될 때 동작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반환 타입에 맞는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것으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씩 해봤던 캡슐 뽑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레버를 돌리는 행위를 통해 캡슐을 넣게 됩니다. 우선 함수명은 레버를 돌리다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돌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바로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입력값, 즉 파라미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입력값으로 넣고 레버를 돌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나요? 캡슐을 얻게 되죠? 그럼 이 캡슐을 반환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들이 실생활로 빗대어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만의 이해법이 있다면 한번 응용해 보시고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변수, 상수, 함수를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변수, 상수, 함수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그라운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1 커밋을 위해서 저는 워크스페이스 저장소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로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과 나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name을 줬고 나이를 나타내는 변수에는 age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의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요. 우선은 스트링은 문자를 나타내는 타입, 인트형은 정수를 나타내는 타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에 대한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는 왼쪽에 재생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름값이 변경되기 전, 변경되기 후, 나이값이 변경되기 전, 변경되기 후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에러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넣게 되면 인사를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ay hello라고 함수를 만들고요. 파라미터에는 이름을 넣고 인사하는 문자열이 리턴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턴되는 문자열에는 nice to meet you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값을 보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함수를 몇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introduce 함수명은 introduce로 만들고 파라미터로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nice to meet you보다
파라미터를 하나 더 넣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네임 값을 넣어주고 소개로 몇 살입니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파라미터 값은 저희가 앞에 변수로 생성해 두었던 name과 age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진 영상을 한번 구현해 볼까요? 두 값을 받아서 곱한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과 B 값을 받아서 곱해서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3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사진 영상을 한 결과값이 리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익숙하진 않지만 많이 써보면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1일 1커밋을 위해서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작업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밋 메시지에는 변수, 상수, 수 이렇게 해서 커밋 메시지를 만들고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업데이트 되었는지 GitHub 워크스페이스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오늘 저희가 작업한 내용이 잘 업로드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커밋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추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이란 뷰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뷰의 위치와 크기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레이아웃 시스템입니다. 이 뷰 간의 관계를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뷰는 자신이 속한 상위 뷰를 기준으로 좌측과 상단의 위치를 연결하여 어떻게 위치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뷰는 A 뷰를 기준으로 좌측, 그리고 상위 뷰를 기준으로 우측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고, 또 그 아래 위치한 C 뷰는 B 뷰를 기준으로 어떻게 위치할 것인지 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뷰가 레이아웃 안에 다른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고 뷰의 연결점과 대상을 연결하는 것을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즉, 오토 레이아웃은 이 제약 조건을 이용하여 뷰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다양한 기기의 해상도에서 오토 레이아웃 적용이 된 화면과 그렇지 않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이 적용되기 전 화면에는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적힌 글자의 위치가
기기마다 다르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한 화면에는 다른 크기의 디바이스지만 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토 레이아웃은 아이폰 기기들의 사이즈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해상도 비율을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각각의 아이폰 기기들에서 동일한 화면을 보여지게 하기 위해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토 레이아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드 화면의 우측 하단에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New Alignment Constraint는 오른쪽의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렬하고 싶은 두 개의 뷰를 선택하여 뷰 간의 정렬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 최상위 뷰를 기준으로 수직, 수평 정렬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치에 있는 Add New Constraint는 위치 설정에 필요한 수치를 입력할 수 있고 뷰에 대한 크기에 대한 제약 조건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 보시면 가로 크기, 세로 크기, 탑은 상단, 바텀은 하단, 리딩은 좌측, 트레일링은 우측을 뜻합니다. 설정한 값의 입력 후 하단의 Add Constraint를 클릭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인 오토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가 수정되었을 때 업데이트하거나 삭제 또는 자동으로 필요한 제약 조건을 추가해주는 기능 등이 모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Add Missing Constraint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의도한 바와 다르게 적용되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먼저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토 레이아웃에 대한 실습을 위해 메인 스토리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란 시각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보드에서 앱의 전반적인 형태와 각종 화면에 보여지는 버튼, 레이블 등의 오브젝트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들은 라이브러리에 위치하는데요.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호출한 라이브러리에서 우리는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찾아서 클릭하여 드래그 앤 드롭의 형식으로 뷰 컨트롤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후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좀 변경해 보고 폰트 색깔이나 백그라운드 색상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도 클릭한 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이 다양한 해상도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프리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현재 SE 1세대
12 프로맥스, 11 이렇게 3개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기기가 있다면 왼쪽 하단에 Add 디바이스를 클릭하셔서 해상도 테스트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해 주시면 추가가 됩니다. 저는 이 오토 레이아웃 버튼을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오토 레이아웃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이폰 SE 1세대에서는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프로 맥스에서도 정중앙이라기보다는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고 정가운데 위치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세 화면 모두 정중앙에 위치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을 기존에 줬던 제약 조건을 삭제하고 새로운 제약 조건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dd New Constraint를 이용해서 탑에는 20, 왼쪽도 20, 오른쪽도 20 해서 총 3개의 제약 조건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거니까 다른 해상도의 화면에서 똑같이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제약 조건, 이 버튼에 대한 제약 조건은 최상위 뷰인 왼쪽에 보면 이 뷰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오토 레이아웃 버튼에 제약 조건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추가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쓰고 싶다면 커맨드 C, 커맨드 V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옵션 키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오브젝트를 연속해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구분을 위해 복사한 오브젝트의 속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서브뷰, 컬러는 녹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프리뷰를 보게 되면 SE 1세대에서는 아예 버튼이 화면을 이탈하는 경우가 보이네요. 그러면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토 레이아웃 버튼에 대해서 하단에 있는 버튼들로 제약 조건을 추가해봤는데요.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클릭하시고 제약 조건을 걸 뷰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선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딱 놓게 되면 줄 수 있는 제약 조건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수의 제약 조건을 걸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다음에 하나씩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리딩, 페일링, 그리고 버티컬 스페이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적용하였는데요. 만약에 이 오토 레이아웃을 준 이 제약 조건의 값을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우측의 인스펙트에서 그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뷰 버튼의 같은 경우는 제약 조건으로 관계를 오토 레이아웃에 맺어놨기 때문에 오토 레이아웃에 대한 제약 조건, 즉 오토 레이아웃은 최상위 뷰에 지금 관계가 맺혀져 있죠. 이 제약 조건이 변경되게 되면 얘도 자동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20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제약 조건 값을 10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오토 레이아웃 버튼에 대한 제약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위치가 똑같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뷰 간의 관계, 제약 조건을 활용하여 오토 레이아웃을 실습해 봤습니다. 오늘도 보람차게 배운 내용을 1일 1커밋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 데스크탑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오늘 작업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커밋 메시지는 오토 레이아웃 실습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커밋하고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벤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컨벤션이란 읽고 관리하기 쉬운 코드 작성을 위한 작성 표준입니다. 그럼 왜 이런 작성 표준, 코딩 스타일 규약을 정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을 정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명확한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의 이름을 정할 수 있고 또한 간단하고 명료한 로직을 통해서 깔끔한 코딩 스타일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조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편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기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멜 표기법입니다. 생김새가 낙타의 뒷모습과 닮았다 하여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변수명을 모두 소문자로 쓰게 되는데요. 다만 여러 단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첫 단어를 제외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지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파스칼 표기법의 경우는 첫 단어의 첫 번째 글자도 대문자로 선언하는 것이고 그 외의 표기법은 카멜 표기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네이크 케이스의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바를 넣어서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컨벤션은 구글의 코딩 스타일 가이드의 일부분입니다. 구글의 컨벤션을 보게 되면 구글은 클래스명을 어플케이스를 사용하고 메서드명은 로얼 커뮤케이스를 쓴다라고 정의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가이드를 시간 내어 보시거나 아니면 애플 오픈소스를 통해서 어떻게 코드를 짜고 있는지 보신다면 본인의 코드 작성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홀짝 게임의 기본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생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개발하기에 앞서 대략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기획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화면 구성은 피그마를 통해서 그려보았습니다. 피그마는 UI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툴로 여러분들도 무료로 회원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획 및 디자인 관련해서 피그마로도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피그마라는 툴이 협업 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도 좋고,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는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기본 화면 구성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하려고 하는 홀짝 게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정의하면, 컴퓨터가 1에서 10까지의 랜덤으로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사용자는 가진 구슬의 개수를 걸고 홀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컴퓨터의 이미지를 넣고, 그 아래는 컴퓨터가 가진 구슬 개수, 하단에는 사용자, 그리고 그 위에는 사용자가 가진 구슬 개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홀짝 결과가 화면이 나오도록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보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게임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습 시간에는 지금 본 부분까지 한번 화면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로 이동해서 화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I 레이블을, 오브젝트인 레이블을 추가해서 저희가 봤던 기본 구성 화면을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오브젝트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옵션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앤 드롭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우측의 속성 화면에서 레이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토 레이아웃이 적용이 안 된 상태인데요. 프리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기의 해상도에서 어떻게 보일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SE1세대에서는 그래도 화면에는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프리뷰를 창을 띄워놓고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과 화면을 화면 중앙에 두고 이 결과 화면을 중심으로 나머지 레이블들에게 제약 조건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과 화면을 중앙에 이렇게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결과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10, 트레일링 10, 이 뷰 안에서의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하고 배경 색상은 회색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구슬 개수를 나타내는 레이블을 결과 화면을 기준으로 제약 조건을 걸어 보겠습니다. 하이트는 40을 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중앙 정렬과 배경 화면을 주고 나머지 레이블들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조건을 추가해봤는데요. 우측에 프리뷰를 보시게 되면 아이폰 11과 아이폰 1세대의 화면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화면을 구성을 해봤지만 저희는 제약 조건을 삭제한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화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클리어 컨스트레인트를 클릭해주세요. 우측에 보면 S1세대에서 레이블들이 화면을 이탈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얼른 이쁘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Embedded in 버튼을 클릭하시고 스택 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줬던 이 레이블들이 스택 뷰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결과 화면을 만들고 각 뷰들에 대한 간격을 제약 조건을 직접 걸어서 해줬지만 스택 뷰를 이용하게 되면 우측의 속성에서 간격을 이렇게 쉽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뷰의 특징으로는 수평 및 수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스택 뷰를 클릭한 다음에 화면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다시 해주고 리딩과 트레일링을 10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과 우측의 프리뷰 화면에서 보면 11과 SE가 동일하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스타트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버튼은 보여드린 화면에는 화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버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단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를 통해 가지고 커맨드 시프트 K를 누르시면 죄송합니다. 커맨드 시프트 L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에 대한 제약 조건을 리딩형, 트레일링형, 하이트는 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색상을 회색으로 주고 텍스트는 게임 스타트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뷰를 끄고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스토리보드와 이 뷰 컨트롤러 클래스를 연결해서 값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은 구슬 개수 10개인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는데요. 여기 위쪽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카운트 레이블 적어주고 동일하게 남은 구슬 개수 10개라고 적혀있는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아주고 유저 올 카운트 레이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입력할 변수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int 타입으로 지정해 줄 텐데요. int 타입은 정수형을 뜻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 한 20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 및 초기화를 해주고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블은 스트링인데 저희가 지금 int 타입을 값을 할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입이 맞지 않아서 이런 에러가 뜨는데요. 저희는 타입 형변환, 즉 타입 캐스팅을 통해서 int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을 적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성해둔 변수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롤스 카운트를 여기는 대문자를 하고 여기는 소문자를 했잖아요. 요거를 동일하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언 및 초기화한 값들이 잘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이 눌려졌다고 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아래로 넣어주게 되면 커넥션이 액션으로 뜨게 됩니다. 이름을 테스트 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게임 시작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한번 프린트를 이렇게 명령어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게임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게임 시작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홀짝 게임 만들기 첫 시간을 진행해 봤는데요. 아직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어색하겠지만 간단하게 코드를 통해서 화면을 그리고 동작을 직접 시켜보니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도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고 실행 버튼을 눌렸을 때 앱이 실행되기 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여러분도 차차 이런 두근거림이 생기실 것입니다. 오늘도 1일 1커밋을 실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파일들이 추가가 됐네요. 저희가 오늘 작업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뷰 컨트롤러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오늘 추가한 변수, 스토리보드와 연결한 IB 아울렛으로 선언된 변수, 그리고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커밋 메시지는 이렇게 해서 커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도 진행해 주시고,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